네, 안녕하세요. 저 다음 발표를 진행하게 될 KB 인터넷 게임 엔터레저 담당하는 이선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섹터 특징이 성장주라는 건데요. 네, 내년에도 과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주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입증해야 할 때라고 정해봤고요. 내년도 성장주 섹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트리거가 될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뭔가 입증할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이벤트 스케줄들이 주로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광고 업황의 회복과 그리고 AI 관련돼서 수주가 나오는 것이 이제 트리거라고 볼 수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작들의 하향 안정화가 어느 정도 멈추고 신작이 모멘텀을 받았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앨범 성장이 멈춘 상황인데 여기서 월드 투어가 이 앨범 성장 멈춘 걸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지 이걸 숫자로 확인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또 정책적으로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 중국 VIP 수요가 회복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커버하는 섹터 중에서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가 굉장히 낮아서 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추이들 보시면은 넷마블이라든지 NC라든지 이렇게 신작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들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작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제 신작이 메꿔주는 매출액보다도 기존작이 빠지는 게 훨씬 더 많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섹터들의 흐름들을 쭉 보시면은요, 좀 특이점이 올해를 되돌아 봤을 때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터 sektor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꾸준히 성장해오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섹터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쭉 이제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는 올라오는 그림이었지만 엔터만큼의 성장세는 못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꺾였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다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데믹 영향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올해가 반쪽짜리 수혜였어요. 원래 일본인과 그다음에 중국인 VIP 모두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 VIP만 회복을 하면서 중국 VIP의 펜트업 디맨드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중국 VIP들의 수요가 내년도로 밀려서 24년의 성장은 중국 VIP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좀 과도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리고 이 추정치들 자체가 이제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특히나 게임 섹터 보시면은 계속 추정치들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더 많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베이스 이펙트를 바탕으로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신작 모멘텀도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게임 섹터를 최선호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인터넷 섹터를 제일 선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 섹터는 어떤 트리거가 있나 좀 살펴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광고 경기가 이제 계속 둔화되던 흐름이 멈추고 내년부터는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 2년 동안 광고주들이 광고 예산을 집행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엔데믹 시즌이기도 하고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커머스 부문에서의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체제가 지속이 되면서 GMV 성장을 계속 이끌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둔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비 여력이 더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인터넷 업체들의 이러한 그 커머스 기준의 성장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 커머스 부문에서 저희가 테이크 레이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거래액에서 나오는 수수료율을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액의 성장률보다는 매출액 성장세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던 커머스 부문에서 조금 더 마진을 개선시키는 게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테이크 레이트는 한 뭐 7%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그 택배 수수료율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7%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초반이에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 정도 되고 쿠팡 경우에는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들만큼 이 테이크 레이트 수수료를 올려받았을 때 거기서 나온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성장이 좀 더 세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카카오톡 열어보시면 좀 굉장히 못 보던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알파를 내기 힘든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AI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출 성장이 좀 정체되는 시기가 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타가 세게 나오는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세게 낼 수 있는 게 이제 작년 4분기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 화재로 베이스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광고업도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광고형 매출 성장률이 네이버 대비해서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베타 플레이로 봤을 때 광고업황 회복에 좀 더 주력을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를 4분기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된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쇼커버 플러스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점과 그리고 4분기에 베이스가 낮다는 점 그리고 베타가 네이버 대비해서 크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내년 1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연간 전망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간으로는 네이버 추천드리고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카카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터넷 포털에서 관심이 많으신 게 이제 AI 관련된 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개편을 이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둘 다 모두 이제 앱 개편을 통해서 광고 매출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AI를 적극 활용해서 앱을 총 4가지 탭으로 개편을 했고요. 쇼핑, 홈, 콘텐츠, 클립 탭 이렇게 4가지로 탭을 구성해서 광고주들이 좋아할 만한 인벤토리를 더 많이 확보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먼저 앱 개편을 실시를 했어요. 올해 5월부터 앱 개편을 진행을 해서 오픈 채팅 에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방점을 찍어서 과거에는 메신저 앱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SNS 앱으로 그 성격을 좀 변화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게임 섹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모바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끝나고 엔데믹 이후에 그 라이트 유저들이 굉장히 이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던 헤비 유저 말고 라이트 유저들은 이제 야외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우측 차트를 보시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23년에는 22년 대비
그 매출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모바일 게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유저들을 위해서 PC라든지 콘솔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을 해가야 된다는 게 이제 게임 업체들의 올해의 고민이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PC와 콘솔 게임작도 되게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PC 콘솔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제 제작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모바일 대비해서도 이제 PC와 콘솔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도 높고 필요한 제작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점인데 2023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24년에도 이러한 투자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럼 기존작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기존 한국의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가 않아서 내년도 전망도 그렇게 밝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인건비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개발자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탑티어라고 불리는 주요 개발자들이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본인의 회사를 차려서 인디게임 시장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인력들을 가지고 계속 신작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워낙에 이제 게임사 내에서 인력 이동이 잦아서 그 지속성이, 개발에 있어서 지속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런칭 시점이 계속 밀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비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워낙에 이제 글로벌 게임사들이 대작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한국 게임은 이런 글로벌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비용도 더 증가하게 된 상황이라서 기존작들의 캐시카우 역할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 한국 그 시장, 모바일 시장에서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이 3총사들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향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에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7천억 원 가량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빠질 거로 보고 있는데, 이걸 메꿔주려면 NC 같은 경우에는 TL이 적어도 7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 추정치 레인지가 대부분 한 2,500억에서 뭐 한 5천억 사이예요. TL의 BM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작들의 하향 안정화가 신작이 모멘텀을 받쳐주기에는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가 너무 높아서 이게 하향 조정이 내년에도 세게 일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섹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고성장해온 섹터가 이제 엔터 섹터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주가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은 섹터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보이그룹 앨범 총 판매량, 이제 그러니까 중국향 그 앨범 수출이 거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앨범 판매가 피크아웃된 거 아니냐, 이런 뭐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일 많이 판매한 아티스트가 이제 세븐틴의 FML이거든요. 그래서 628만 장을 팔았는데, 그 전작이 그러니까 그 페이스 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 더 선이 400만 장을 팔았던 게 이제 FML에서 628만 장 팔려면 뭐 러프하게 한 50% 성장을 했죠. 그 볼륨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더 많이 팔려면 뭐 50% 성장이 똑같이 나온다 이러면 900만 장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신작이 세븐틴스 헤븐, 요게 900만 장을 팔기엔 좀 너무 힘들잖아요. 딱 봐도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성장이 나온 900만 장까지 가긴 힘들어 보이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 5스타가 524만 장을 판매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11월 10일 날 발매된 이 앨범은 초동 판매량이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중국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한국
앨범 판매량이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우려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중국 수출액이 지난 6월부터 계속 역성장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뭐 마이너스 99%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정풍운동이라든지 시진핑 3기 집권을 하면서 해외 문물에 대한 차단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이 2021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연예인 규제를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도 굉장히 단기간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 보시면 앨범 판매 그 데이터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질은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정책으로 막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걱정해야 되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반한 감정이 엄청 커져서 한국 아티스트를 불매 운동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는 너무 좋아하는데 중국 정부가 막아서 이걸 못 사게 하는 거면 언젠간 다시 회복될 수요거든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에 대한 우려는 너무 지금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좀 회복을 시켜볼까?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또 고민이 이제 앨범 판매량 피크아웃뿐만 아니라 좀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BTS가 전원이 다 군대를 가면서 솔로 앨범 활동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BTS가 연간으로 판매하는 앨범 판매량이 다 합쳐서 솔로 앨범이 한 1,100만 장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세븐틴이 아까 600만 장 팔았잖아요. 1년에 2번을 더 앨범을 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세븐틴이 이미 1년에 한 3, 4장씩은 앨범을 내고 있거든요. 앨범 내면 그 월드 투어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일정상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터사들이 다 이제 좀 이 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는 게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티스트들의 캐시카우는 계속 굴러가게 하되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건데요. JYP의 A2K 지금은 비차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하이브의 드림 아카데미는 캣스아이로 데뷔를 할 예정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그 딱 K-팝 아이돌인 YG의 베이비몬스터 그 유튜브 조회수 대비해서 A2K 프로젝트 유튜브 조회수는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시도 자체가 나쁘진 않다. 당연히 이제 K-팝의 그 글로벌 그 MS 자체가 한 3%밖에 되지 않거든요. 뭐 한계가 명확한 게 한국어로 노래를 하니까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노래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를 키우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성장은 그러면 뭘로 나오냐? 월드 투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그래도 이제 월드 투어 횟수라든지 티켓 가격이 더 높아질 거라서 이제 그 앨범 성장이 빠지는 걸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지노 섹터 말씀을 드리면 국내 그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거라고 보는 게 불법 도박을 잡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불법 도박은 원래 규제가 없었잖아요. 베팅 리밋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 그 불법 도박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합법 카지노로 왔을 때 이 그 많은 규제들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는 힘들지만 강원랜드가 그래도 지금 배당 수익률 5% 선에서는 주가 하방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금 금리가 4%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한 5%만 나와도 주가를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예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트리거는 부족하지만 하방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카지노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가 지금 반간첩법이라든지 기업인 탄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VIP들이 한국으로 오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수요가 이제 마카오 대신에 한국 카지노로 올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VIP만큼 힘을 쓰지 못하니까 트리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저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뭐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AI 관련돼서 좀 적어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성장주 섹터들이 내년에는 조금 트리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